삼국지에서 오나라의 장수 중 가장 뛰어났다고 알려진 장수는 주유입니다. 그런데 이 주유는 낙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뛰어난 외모와 지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 제갈량을 띄워주기 위한 밑밥에 불과했죠. 이토록 뛰어난 주유가 늘 제갈량에게 당하기만 하면서 열폭만 하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면서 죽을 정도로 제갈량이 뛰어났다 라는 낙관중의 주장을 위해 희생된 비운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 주유는 제갈량에게 그런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역사 속 주유의 모습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의 집안은 그의 고조부와 증조부에 이어 아버지까지 대대로 높은 벼슬자리를 지냈을 만큼 알아주는 명문가였다고 하죠. 동탁토벌전 당시 손견이 의병을 일으킬 때 손견은 그의 집과 가족을 수춘으로 이주시켰는데 손책전에 따르면 당시 10살이었던 주유는 그와 동갑이었던 손견의 아들 손책의 명성을 듣고 손책을 찾아가서는 자신이 사는 서현으로 이주해 살 것을 권했고 손책이 이 말을 따라 모친 무열왕후를 데리고 서현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손씨가문과 인연을 만들게 된 주유는 길 남쪽에 큰 저택을 손책에게 주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극진하게 대했기 때문에 동갑인 손책과 주유는 매우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유는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진 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악사들이 연주하는 곡조가 틀리기라도 하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돌아봤기 때문에 강동에서는 곡조를 틀리면 주랑이 돌아다 본다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192년 손견이 유표와의 싸움 도중에 죽자 손책은 원술 밑으로 들어가 벼슬살이를 하게 됐고 이후 원술군과 유효군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손책도 그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병사를 받아 강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유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손책의 아래로 들어와 그가 유효와 싸워 이기는데 도움을 주었고 199년에는 손책과 함께 여강태수 유훈을 무찔러 여강을 점령했으며 유훈을 돕던 강하태수 황조마저 격파한 뒤 예장과 여릉을 평정했죠. 200년에 손책이 죽고 남동생인 손권이 그 뒤를 잇게 된 후에도 주유는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손씨가문을 섬겼으며 206년에는 마둔과 보둔이라는 무리를 쳐서 그 우두머리에 목을 벤 후 포로 1만여 명을 잡아왔으며 황조가 등용을 보내 시상현을 공격하자 맞서 싸운 주유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 등용을 사로잡아 오로 압송하는 등의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208년 드디어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연의에서는 주유가 조조에게 항복하는 쪽에 서는 척하다가 제갈량의 도발에 넘어가 화를 내면서 조조와 싸울 것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서의 주유는 처음부터 조조와의 싸움을 주장했다고 하죠. 형주의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수십만의 병사를 가지게 된 조조는 뒤이어 강동으로 눈을 돌리며 손권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손권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의논을 했는데 손권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신하들은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했죠. 그 중에서 노숙만이 반대하며 파양에 있는 주유를 불러들이게 했고 손권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주유는 충분히 조조를 이길 수 있다며 위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면서 적벽대전이 시작됩니다. 손권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3만의 병사들 중 주유와 정보에게 각각 1만씩을 나눠주었는데요. 정보는 평소 자신이 주유보다 나이가 더 많으며 손씨가문을 위해 일한 시간도 더 길었다는 이유로 주유에게 자주 모욕을 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둘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유는 항상 정보에게 예의를 잃지 않았고 결국 정보도 주유의 그런 태도에 감동하여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만큼 실제 역사에서의 주유는 외모나 능력, 성격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유비와 주유가 만난 자리에서 유비는 오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이에 주유가 3만 명이라고 대답했죠. 유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던 연의와 달리 실제 역사에서 유비는 적벽대전에도 직접 참전해 조조군을 격파하는데 주유 못지않은 공을 세웠으며 군사 또한 2만 명이나 데리고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형주에서 도망다니던 자신도 2만 명의 병사를 데려왔는데 훨씬 큰 오나라에서 3만 명밖에 동원하지 않자 대놓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주유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적을 격파하는 거나 보라며 유비에게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죠. 마침 오나라와 적벽에서 대치 중이었던 조조군 사이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이후 벌어진 첫 전투에서 오군에 패하기까지 하면서 위나라군은 장강 북쪽으로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황계가 화공으로 적을 공격할 것을 제안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인 주유는 수십 척의 배에 기름을 부은 풀을 가득 싣고 황계에게 거짓 항복을 하는 역할을 맡겨 출진시켰죠. 그렇게 항복을 하는 척 위나라군 본진에 도착한 황계는 끌고 온 배를 풀어 사방에 불을 질러댔는데 때마침 동남풍까지 불면서 바다 위에 떠있던 배는 물론 육지에 있는 짐까지 모두 불타버리게 되고 결국 적벽대전은 조조군의 대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조조가 북쪽으로 물러나고 조인에게 형주의 수비를 맡기면서 주유와 조인의 대결이 펼쳐진 남군 공방전이 시작됐는데요. 머지않아 주유와 조인은 결전을 치를 날을 정하고 정면 대결을 벌였는데 주유가 전투에서 직접 말을 타고 지휘하던 중 날아오는 화살에 맞으면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심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유가 부상이 심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이는 주유군을 공격했지만 주유가 고통을 참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맞서 싸운 끝에 결국 전투는 위나라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주유는 1년간의 공방과 유비와의 연합 끝에 결국 조인을 무찌르고 남군을 얻게 되죠. 연희에서는 주유가 조조와 치고받아 대군을 박살내놓자 제갈량이 주유의 급한 성질을 이용해 주유와 형주 군대에 힘을 잔뜩 빼놓고 그 틈을 타 남군과 형주, 양양을 꿀꺽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결국 주유는 군사는 군사대로 낭비하고 소득은 하나도 없는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다가 조인과의 대결에서 입었던 부상이 악화되어 금창이 터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주유군과 유비군이 협력해서 강릉을 점령한 후 유비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주유가 남군의 남쪽 땅을 쪼개 유비에게 줬는데 그럼에도 유비는 땅이 부족하다고 여겨 손권에게서 형주의 사군까지 빌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주유가 죽는 과정 또한 연희에서 각색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희에서는 주유가 서천을 점령하러 가는 척하며 유비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제갈량에게 거꾸로 당하면서 분을 참지 못한 끝에 피를 토하고 죽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주유가 원한 것은 정말로 촉을 점령한 후에 한중의 장로까지 항복시킨 후 마초와 동맹을 맺어 조조와 제대로 겨뤄보겠다는 천하이분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죽은 것은 연희에서처럼 제갈량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 아니며 서천 정벌을 위해 병사들을 훈련시키다 병을 얻었음에도 무리하게 강릉을 출발해 이동하다가 결국 파구에서 죽은 것이라고 하죠. 지금에 와서는 제갈량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제상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그때의 시점에서만 생각해보면 주유는 제갈량에게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둘의 위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유는 유비군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세력인 오나라를 세운 공신 중에 한 명으로 오나라 내에서도 군주 손권다음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군주인 손권마저 그런 주유를 지지하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죠. 게다가 실제 역사에서의 주유는 오히려 노숙과 함께 유비군에게 강릉을 내어주는 것을 주도할 정도로 대인배였으며 지난번에 다룬 조인 영상에서 말했듯 조조 본인 외에는 위나라 장수들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유비를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적이 있던 조인을 남군에서 패배시킬 만큼 지휘관으로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갈량은 유비가 살아있었던 시절에는 애초에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선 적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부러울 것 하나 없던 주유가 제대로 된 근거지 하나 없는 유비군의 군사를 하고 있었던 주유 본인과는 급 자체가 달랐던 제갈량을 굳이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었으며 아예 신경을 쓸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하죠. 그런데 제갈량을 띄워주기 위해 주유는 뜬금없이 제갈량을 질투하고 시기에 공공의 적인 위나라를 토벌하는 것마저 뒤로 미뤄둔 채 끊임없이 제갈량을 견제하면서도 매번 당하기만 하다 끝내는 왜 하늘은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았는가 같은 말이나 내뱉고 분통하게 죽는 사람으로 묘사해 놓았으니 이 정도면 주유가 삼국지 연희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고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주유 여몽 육손으로 이어지는 최고사령관 황금 라인업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인물이자 이릉대전에서 유비를 격파하며 위기에 빠진 오나라를 구해낸 육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손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친척인 여강태수 육강이 다스리는 영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집안의 대표이던 육강이 원술의 군량 요청을 거절하면서 당시 원술의 밑에서 일하던 손책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육강은 그의 아들인 육적과 육손 등 육시일족을 모두 오연으로 피난시켰습니다. 결국 196년에 육강은 손책과의 싸움에서 지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의 뒤를 이을 육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때부터 육손이 육강을 대신해 집안을 관리했다고 하죠. 손책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뒤를 이은 손권이 권력을 잡은 203년 육손은 21세의 나이로 손권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216년에는 우돌의 난을 토벌하며 정의교위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손책과의 싸움에서 육강이 죽은 일 때문에 육씨와 손씨 가문 사이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육씨 가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손권은 자신의 조카이자 손책의 딸인 손씨를 육손과 결혼시키며 화친을 청했죠. 이후 손권은 육손에게 자주 조언을 구했는데 그런 손권에게 육손은 오나라 주변의 이민족들을 하나둘씩 평정해서 그들 가운데 정예병을 선발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손권도 육손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각지의 이민족은 육손에 의해 토벌된 후에 정예병으로 흡수되었죠. 219년 여몽이 형주에 있던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병을 핑계로 건업으로 오자 육손은 여몽을 찾아와서 관우와의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대체 여기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크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몽에게 말하기를 이왕 이렇게 됐으니 차라리 그대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려 관우를 방심하게 만든 후 형주를 얻을 기회를 만들자고 주장했죠. 육손의 재주에 감탄한 여몽은 이후 손권을 만나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후임으로 육손을 추천했고 이에 손권은 육손을 편장군 우부독에 임명해 여몽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여몽의 후임이 된 육손은 관우에게 매우 겸손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그런 육손에게 속아 넘어가 안심하고 위나라를 침공한 관우는 여몽의 계략에 허를 찔려 패배하고 사로잡혀 처형돼 버리고 말았죠.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221년 7월 대군을 거느리고 오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손권은 서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지만 유비는 몹시 화를 내며 이를 거절했죠. 이후 손권의 명을 받은 이이, 유하 등이 유비를 막기 위해 나섰지만 무연에서 촉군의 선봉장 오반과 풍습 등에게 격파당하면서 무성과 자기성 등이 촉군에게 점령당했고, 자기성에 본진을 설치한 유비가 다음 해인 222년 대군을 이끌고 서쪽 변방 지역으로 나오자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주연, 반장, 한당, 서성 등의 장수와 5만 명의 병사들을 내주며 유비를 막도록 했습니다. 유비는 금은과 비단, 자기 등을 미끼로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회유해 같은 편으로 만든 뒤 장군 풍습을 도독으로 임명하고 장남을 선봉으로 삼아 진군했죠. 육손은 직전 전투에서 오나라의 군대가 유비에게 패한 것을 근거로 전군에게 수비를 단단히 하고 절대 나가 싸우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이때 오나라의 손환이라는 장수가 단독으로 이도에서 유비의 선봉부대를 섣불리 공격하다 유비군에 포위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손환은 육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육손은 단호히 거절했죠. 그러자 오해 장수들이 손환은 주군인 손권의 친척인데 저렇게 포위당한 채 죽게 놔둘 수는 없다며 육손에게 따지기 시작했지만, 육손은 어차피 내가 유비를 격파하면 손환을 둘러싼 포위는 저절로 풀릴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육손이 지휘하는 오군은 촉군에게 점점 밀려나면서 장강삼엽이라는 협곡 내의 모든 거점을 잃고 후방인 강릉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수들은 육손이 그저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며 그의 능력을 의심했죠. 덕분에 육손은 부하 장수들에게 손권에게서 받은 검을 내보이며 억지로 그의 권위를 세워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내부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육손이 진영을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게 만들면서 총나라군 입장에서도 오해 수비를 뚫기는 힘든 상황이었으며, 그런 적을 끌어내기 위해 촉군이 아무리 도발을 해봐도 오군이 절대 상대를 해주지 않으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갔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촉군의 사기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촉군은 육손의 전략대로 오나라의 영토내로 끌려들어와 최전방 부대와 후방 부대까지의 길이가 무려 700리나 되는 긴 진영을 만들어둔 상태였죠. 이렇게 긴 진지는 이릉대전의 상황을 전해들은 위나라의 조비가 유비는 병법을 모르니 손권이 곧 이겼다는 소식이 들릴 것이다 라고 평할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22년 6월 육손은 촉군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소규모의 병력으로 촉군 진영을 공격하도록 했죠. 공격에 나섰던 오나의 군대는 촉군의 반격을 받고 몹시 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육손은 오히려 나는 이미 유비 진영을 격파할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무렵 유비가 이끄는 촉군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비교적 시원한 숲으로 진영을 옮기며 화공에 취약한 상태였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육손은 수많은 촉군 진영에 불을 지르면서 총공격에 나섰죠. 갑작스러운 반격을 당한 촉군 진영들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고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오군에게 각계격파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위급해지자 유비 역시 본진을 포기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촉의 수군은 육군이 대패하면서 도망갈 길이 막히는 바람에 수군의 지휘관인 황권은 그 길로 위나라에 항복을 해버렸죠. 유비는 효정과 이릉에서 퇴각한 후 다시 진을 세우고 패잔병을 수습해 다시 한번 오나라에 대항해보려 했지만 이 시도 역시 이어진 오군의 공격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결국 백제성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총나라는 풍습과 장남, 부동 등 다수의 무장들과 왕보, 마량 등의 문관 등 수만 명의 인력을 잃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223년 유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 유선이 즉위하면서 제갈량이 권력을 잡게 되자 오와 촉은 다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228년 위에 대사마인 조유가 파양태수 주방에 거짓항복 계책의 소가 환현이라는 지역까지 들어오자 손권은 육선을 대도독으로 임명해 조유를 공격하도록 했죠. 그때서야 조유는 자신이 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어차피 위군의 병사들은 정예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육손이 이끄는 부대와 전투를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상황은 위나라에 불리하게 흘러갔고, 이에 조유는 석정으로 퇴각해 잠시 휴식 중이었는데 한밤중에 육손이 주한과 전종에게 좌우 날개를 맡겨 세 갈래로 나눠서 위군을 습격해오면서 위나라군은 대패를 하게 되죠. 이때 조유군에 있던 왕릉이라는 장수가 죽으림을 다해 포위망을 뚫으면서 조유는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날 수 있었지만 위군은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잃은 데다 수없이 많은 전쟁 물자까지 뺏기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총나라와 위나라를 연달아 격파한 육손은 오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떠오르게 되죠. 이후에도 위나라는 종종 오나라를 침공해왔지만 그때마다 육손의 전략으로 위해 침공을 잘 막아냈습니다. 244년 육손은 마침내 승상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지만 하필이면 이때 손권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손권의 셋째 아들인 손아파와 손권의 넷째 아들인 손패파가 대립하며 싸우는 이궁의 변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전종이라는 신하가 자신의 아들 전기에게 손패를 따르도록 시켰는데 손아를 지지하고 있던 육소는 전종을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씨 가문이 그의 말을 무시하자 육손은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전종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육손이 직접적으로 손권의 후계자 문제에 끼어들면서 이후 손권과 육손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육손은 몸을 사리지 않고 오히려 손아를 확실하게 태자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후계자를 정하는 자신의 권한을 자꾸 침범하는 육손에게 화가 난 손권은 결국 그를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쫓겨난 육손은 지방으로 갔는데 이때 여러 차례 육손에게 조정의 소식을 알려주던 태자태부 오찬이 손패와 그를 지지하는 양축 등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게다가 양축은 오찬에 이어서 20가지나 되는 죄목을 대며 육손까지 모함했죠. 결국 손권은 궁궐의 사자를 계속 파견하며 편지를 보내는 등 끊임없이 육손을 질책했고 이에 육손은 몹시 억울해하다가 결국 화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아마도 오나라의 장수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능력은 뛰어났지만 삼국지에서 인성 문제로는 손에 꼽힐 만큼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졌다는 장수 감령의 이야기입니다. 감령하면 형주와 강동 지역에서 주로 활약한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가 원래 태어났던 곳은 익주의 파군 지방이었죠. 감령은 어려서부터 주변의 건달 무리들을 끌어모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밖에 나갈 때마다 활을 차고 새의 깃털을 등에 꽂고 방울을 허리에 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방울 소리가 들리면 감령이 온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과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반대로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자신의 부하들을 풀어 상대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이런 도적대와 같은 짓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했다고 하죠. 감령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전과 같은 패악질을 하지 않던 그가 제자백가의 책을 읽고는 갑자기 유표에게 가서 그의 부하가 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유언전에서는 유장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고는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감령의 행적을 봐서는 유언전의 기록이 훨씬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형주로 간 감령은 유표를 만났지만 유표는 감령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감령 또한 유표의 능력이 그리 믿음직하지 않다 판단하고는 오로 떠나려 했는데 강하태수 황조가 오로 가는 길목인 하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 건너가지 못한 채 자신을 따르는 8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황조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황조 역시 감령을 푸대접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후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황조가 패하면서 추격을 받으며 위험에 빠졌을 때 감령이 활을 쏘아 추격해오는 능조를 죽여 황조를 구하는 공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황조는 여전히 감령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황조의 부장 소비가 감령을 수차례 추천했지만 황조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감령을 따르는 무리들을 설득해 그들이 감령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등 감령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감령은 황조를 떠나고 싶었지만 도망쳤다간 붙잡힐 것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매일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죠. 감령의 재능이 아까웠던 소비는 황조에게 감령을 변방지역으로 파견해달라는 청을 올렸고 그렇게 소비 덕분에 겨우 황조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감령은 손권을 찾아가게 됩니다. 황조 밑에 있을 때 오나라의 장수인 능조를 죽인 일이 있던 감령이었기 때문에 여몽과 주유의 추천을 받으면서 손권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후 감령은 적극적으로 황조를 공격할 것을 주장해 결국에는 그를 죽이는데 성공하면서 자신을 푸대접한 황조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죠. 손권은 황조의 부하였던 소비도 죽이려고 했지만 이때 감령이 지난날 소비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일을 말하며 손권에게 그를 살려달라 간청했고 덕분에 소비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후 감령은 적벽대전에서 주유를 따르며 오림에서 조조를 격파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이어진 남군 공방전에서는 수백 명의 병사로 이릉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죠. 이에 조인은 6천의 군사를 보내 이릉을 포위해버렸고 얼마 후 조인의 군사들이 엄청난 양의 화살을 쏟아부으며 공격하자 감령의 아래에 있던 장수들과 병사들은 모두 벌벌 떨었지만 감령만은 태연하게 웃으며 적들을 상대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며칠을 성공적으로 버텨낸 감령은 주유와 여몽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214년 손권이 환성을 공격했을 때는 감령이 직접 줄을 잡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 성을 함락시키고 대장인 주광을 포로로 잡는 공을 세웠다고 하죠. 이런 감령의 무력을 두고 정사를 지은 진수도 감령의 용맹함은 위나라의 전유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손에 넣자 손권은 유비에게 장사와 영능 계양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유비가 손권의 청을 거절하면서 노숙과 관우가 각각 병사를 이끌고 익양에서 서로 대치를 하는 사건이 있었죠. 3만의 병력을 끌고 온 관우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강을 건너 오군을 공격하려 했는데 이때 감령이 관우를 막아보겠다며 노숙에게 1,000명의 병사를 요구했습니다. 관우도 감령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가 강 건너편에서 진영을 설치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흥패의 소리구나 라는 말을 하고는 감히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우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 말을 남긴 것을 보면 당시 감령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위와 오가 주로 대립하던 지역은 합비와 유수구였는데 보통 오나라가 공격을 할 때는 위나라가 합비에서 방어를 하고 위가 공격을 할 때는 오가 유수구에서 그들을 막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감령은 214년에 유수구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 참여했는데 이때 손권은 감령에게 적의 선봉을 격파하라는 임무를 내렸죠. 이에 감령은 100명의 정예결사대를 모집한 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조의 진영을 기습해 조조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그들의 길을 꺾는데 성공합니다. 그 소식을 보고받은 손권은 조조에게는 장료가 있지만 나에게는 감령이 있으니 충분히 그를 상대할 만하다 라며 크게 기뻐했죠. 환성과 유수구에서 승리하면서 기세가 오른 손권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장료가 있는 합비로 진격했지만 조조가 감령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장료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면서 호되게 당했죠. 그럼에도 워낙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할 수는 있었지만 하필 병사들 사이에 역병이 떠돌게 되면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료에게는 손권이 곱게 후퇴하도록 놔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끌고 물러나는 손권군의 뒤를 쳤는데 손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수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감령은 침착하게 군합대에게 북을 치고 피리를 불라며 소리쳤고 감령과 능통을 비롯한 장수들의 노력으로 손권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렇게 장수로서는 더없이 용맹한 모습을 보여준 감령이지만 평소 너무 난폭한 성격 탓에 전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주 사람을 죽여댔기 때문에 감령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던 여몽도 그를 싫어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군주인 손권조차 감령이 명령을 잘 어겨서 화를 낸 적이 많다고 하는데요. 감령이 황조 아래에 있을 때 능통의 아버지인 능조를 활로 쏴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몽의 집에서 연회가 열렸을 때 능통과 감령이 칼부림을 한 적도 있는데 이 일의 경우 감령 입장에서는 추격해오는 적군의 장수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딱히 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감령전에 따르면 하루는 감령의 주방에서 일하는 어린아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했는지 여몽에게 달려가 몸을 숨긴 일이 있었는데 평소 감령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여몽은 그가 아이를 죽일까 두려워 아이를 감령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이 지켜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감령은 예물을 가지고 여몽의 집을 찾아와 여몽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뵈었고 여몽은 감령에게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아이를 돌려줬죠. 하지만 잠시 후 여몽의 집으로 올 때 타고 온 배로 돌아온 감령은 가까이 있던 뽕나무에 아이를 묶어버린 후 자신이 직접 활을 쏴서 아이를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부하들에게 배를 출발시키라고 명하고는 배 안에 들어누워버렸죠. 감령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소식을 들은 여몽은 크게 화를 내면서 즉시 군대를 이끌고 감령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감령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일부러 배에 누운 채 일어나지조차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여몽이 감령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여몽의 어머니는 주군께서 너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우하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너에게 맡기셨는데 이렇게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감령을 공격하여 죽이려 한다면 만약 주군께서 너를 꾸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미 신하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그를 설득했죠. 평소 효자로 유명했던 여몽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감령의 배로 가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대를 식사에 초대하셨으니 빨리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몽이 먼저 감령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셈인데요. 여몽의 넓은 마음에 감동한 감령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나와서는 자신이 여몽을 저버렸다고 사과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죠. 불쌍한 어린아이만 목숨을 잃게 된 셈인데요. 연희에서는 이릉대전에서 사마가의 화살이 감령의 머리에 맞으며 그가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사 감령전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다가 뜬금없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감령이 죽자 손권이 애통해했다는 구절이 갑자기 나온다고 하죠. 건강실록에는 감령이 215년에 병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정사 반장전에서는 220년에 반장이 관우를 토벌한 이후 죽은 감령의 군대를 이어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대를 장수 없이 방치해뒀을 리는 없기 때문에 감령이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